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지난달 말에 국내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 탓에 추석 연휴 내내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부산 간만부두에서는 아스팔트 포장을 뜯어내고 여왕개미를 찾기 위한 예찰 활동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오늘 정확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세계곤축학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원광대 김병진 명예교수 연결해서 붉은 불개미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이달 중에 2층 버스 30대를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 용인시, 시흥시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2층 버스는 기존 43대에서 70세대로 늘어납니다. 안전에도 좀 더 신경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위험 구간은 노선을 변경하고 2층 버스를 전담하는 운전기사를 배치합니다. 내년에는 경기 2층 버스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경기도민들에게 더 편리함을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피처링 저스틴 팀벌레이크 마돈나의 4 Minutes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1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붉은 불개미는 이른바 살인개미로도 불립니다. 이렇게 악명 높은 붉은 불개미가 지난달 28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부산 간만부두였는데요. 1000여 마리 정도가 발견돼서 방역당국이 방역 작업을 했고요. 여왕개미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붉은 불개미와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밝힐 예정인데요. 방역 작업 도중에 여왕개미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섣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석을 한 학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세계곤축학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한 김병진 원광대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붉은 불개미가 왜 위험한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조그마한 붉은 불개미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골치 아파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 붉은 불개미가 번식력이 강해서 상당히 그 개체수를 많이 터뜨리고 또 얘들이 이제 그 사람을 물게 되면은 심한 경우는 사망이 이르는 경우도 있고 또 가축들을 물었을 경우에 크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또 심하면은 어떤 경우는 가전제품을 또 공격을 해서 가전제품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이 미국으로 들어간 이 불개미가 미국의 토착개미들 다 몰아내고 그 미국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이 불개미를 퇴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개미입니다. 붉은 불개미의 천적은 없습니까? 붉은 불개미 뭐예요? 천적이요. 잡아먹는 붉은 불개미를 잡아먹는. 붉은 불개미가 원래가 이 나타난 것이 남미에서 나타나가지고 배를 타고서 플로리다 들어와가지고 플로리다에서부터 북미로 쭉 올라가는데 천적이 없었어요. 천적이 있었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오히려 천적이 있기는커녕 얘들이 천적이 되어가지고 미국에 자생하고 있는 개미들의 3분의 2가 사라졌어요. 생태계 교란까지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남미에서 시작된 불개미가 남미에서 원래 본 원지였던 붉은 불개미가 미국, 호주, 아시아까지 쭉 퍼졌는데 번식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번식력은 얘들이 하루에 알을 1000개 이상 낳으니까 상당히 강한 거죠. 1000개면은 한 열흘이면 만 개 아니겠어요? 여왕개미 한 마리가 한 번에 1000개씩 알을 낳는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슈퍼 콜로니를 형성한다고 그러고 또 더욱 무서운 것은 얘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극을 주면 더 알을 왕성하게 낳아요. 궁지에 몰릴수록 더 알을 많이 낳나요? 생존 그렇죠. 본능에 그래가지고 의해서. 슈퍼 콜로니를 형성하는 거예요. 퇴치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많은 알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면 추위나 더위에 약하진 않습니까? 생존력은 어떤가요?
추위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속에 집을 짓고서 동면하고 그 이듬해 봄에 다시 활동을 하죠. 너무 더웠을 경우는 이제 하면에 들어가요. 너무 더우면 활동을 30도씨, 35도씨 이상 올라가면 예. 또 활동을 또 쉬어요. 그런데도 그 땅속 깊이 들어간다든지 뭐 피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살아남은 건데요. 뭐 번식력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산 항만에서 뭘 그렇게 먹고서 규모를 키웠을까요? 부산 항만에서 얘들이 살아남은 것은 우선은 얘들은 좀 먹이를 좀 덜 먹어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들은 다이아포드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쉬거든요. 그래서 여러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컨테이너에 묻어서 왔을 경우에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내려서 기후가 맞기 때문에 아스팔트 틈새로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안착이 된 거예요. 안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얘들이 거기다가 새로운 집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알을 낳아가지고 일개미도 이제 확보를 하고 숙개미도 확보를 하고 완벽한 콜로니를 형성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붉은 불개미들 일반 일개미하고 여왕개미는 각각 몇 년이나 삽니까? 보통 이제 이 개미들의 수명이 보통 한 5년에서 15년 가는데 15년 가는 것들은 대부분 여왕개미예요. 예. 지금 정확하게 살인적색 불개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솔레넵시스 인빅타라는 것인데 그게 한 3, 4년에서 7, 8년 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붉은 불개미가 부산항에서 발견됐는데 어디에서 왔다고 볼까요? 배로 온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지금 우리가 올 가능성은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교역을 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인데 지금 우리 이 관제팀에서 이들을 좀 추적해 본 결과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중국에서 나온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는 일단 오늘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여왕개미가 발견 안 됐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최대 15년까지 여왕개미가 살 수 있어서 이미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서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개미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게 작년에 들어왔느냐 올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지금 올해 들어왔을 경우는 조금 낮고 여름을 지났으니까 여름 동안에 공주개미들이 나와가지고 공주개미들이 신혼여행을 갔을 거란 말이에요. 신혼여행 가서 이제 일개미, 숙개미하고 교미를 해가지고 얘들이 다시 땅에 내려와가지고 안착이 되면은 새로운 콜로니를 또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더 두려운 거예요. 원래 한 마리의 여왕개미가 내려와가지고, 안착이 됐던 것이 혹시 운이 좋아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공주개미들이 있으니까, 왜냐면 얘들은 알을 낳을 때 여왕개미를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 여왕개미를 만들어내면 여왕개미가 또 한 가족을 또 만들어내니까 각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왕개미가 이른바 공주개미도 알을 낳고 그다음에 숙개미도 이렇게 알을 낳아서 번식을 시킬 수 있는데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숙개미는 교미하는 데만 쓰여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왕개미가 공주개미를 얼마나 이렇게 낳을 수 있나요? 알을? 그것은 이제 사정에 따라 달라요. 지금 공주개미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공주개미 알을 낳을 때 알을 그냥 놔놓고 가만 내버려 두면은 모두가 다 숙개미가 일개미가 되고 페로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 페로몬이라는 걸 내보내가지고 작용을 시키면은 대부분이 일개미가 되고 일부분이 여왕개미가 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군요. 조절해 나가는 거죠. 조절해 나가는. 근데 이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어서 이동이 용이하잖아요. 다른 개미들에 비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최대 얼마나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날갯짓을 해서 날아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나요? 지역 간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갖고. 예. 수십 킬로미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높이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제 올라가가지고 또 바람이 있는 날을 덕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 날아가니까. 예.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왕개미가 현재 어딘가에 서식하고 있다면은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당분간은 부산 주변에서 서식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자유방임 상태로 나아지게 되면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검역당국이 부산 간만부두에서 발견한 개미 규모가 한 1000여 마리 정도. 이 군락이 이 정도면은 작은 건가요? 큰 건가요? 1000여 마리 정도가 지금 발견됐다 그러지만 잡아서 확인한 것이 1000여 마리고 잡지 못한 것이 또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큰 군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완성형 군락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성형 군락은 몇천 마리가 되죠. 이거보다 훨씬 크군요. 크죠. 훨씬 크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까만 개미랑 비교했을 때 붉은 불개미가 유독 집단 규모가 큽니까? 집단 규모가 큽니다. 그러면 이 여왕개미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군락을 생성해 가나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공주개미가 나와가지고 분갈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공주개미가 여왕개미 한 마리가 사실상 군락을 키워갈 수 있는 규모가 무한대라고 봐도 될까요? 몇천 마리 이상 되죠. 그러면 거기서 만든 군락에서 또 여왕개미가 탄생하면 그게 또 군락을 만들고. 여왕개미를 이제 우리 꿀벌로 말하면 분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들이 나와가지고 또 새로운 집안을 형성하고 새로운 집안을 형성해 나가고. 예. 공주개미라고 이제 그렇게 내가 부르는 거예요. 편하니까 원래 엄마하고 이제 구별지어서. 예. 어쨌든 이번에 부산 간만부두에서 이제 불개미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다 뜯어서 뭐 바닷물이 드러나는 수준까지 파서 확인을 했다고 해서 뭐 죽었을 가능성이 무게를 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래도 파헤쳐가지고 그 땅속으로 들어갔지만은 파헤치는 과정 속에서 얘들은 또 빨리 또 숨어가거든요. 자극을 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살았다 죽었다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요게 땅속으로 숨어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당국은 일단 그 컨테이너 기지에서는 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불개미가 부산 어딘가에 더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방역당국이 그런 유해곤충 방역 경험이 좀 있습니까? 이 방역을 뭐 잘못한 건 없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왕개미가 이미 공주개미가 만들어져가지고 퍼져나갔을 경우는 현재 상태로 방역으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고 또 원래 여왕개미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다면은 손 쓸 수가 없어요. 예. 노력을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런 조심해야 되는 예찰 활동을 얼마나 더 이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고 있는 작업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소임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개미가 죽었으면 아주 좋은 것이고. 근데 죽었다고 하는 확증은 전혀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원이지만은 공주개미가 안 만들어져가지고, 주변으로 비산되어서 콜로니를 형성하지 않았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예. 그럼 방역당국이 지금 뭘 해야겠습니까? 지금 방역당국이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무슨, 이 군사작전을 해가지고 드릴 일도 아니고, 실제로 이 개미 크기가 2.5에서 3.5mm 정도 되고, 개미가. 그 다음에 이제 여왕개미는 이 사이즈가 한 1cm 내외 정도 되는 작은 녀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활력은 아주 강하죠. 예. 그래서 이게 꼭 모래사장에서 꼭 그 바늘 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지금 그렇죠. 없겠군요. 내년에 이제 봄서부터 조사 작업을 활발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뭐 한두 사람이 가서 찾아가 될 일도 아니고. 예. 부산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그 공원이라든가 숲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얘들이 지금 비산되어서 콜로니가 형성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내야 될 일이 그런 준비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곤충학회 운용위원으로 활동한 김병진 원광대 명예교수였습니다. She packed my bags last night, pre-flight. 엘튼 존의 로켓맨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는 건강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시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건강상식 먼저 들어보시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석 잘 쉬셨습니까? 예, 잘 쉬셨습니까? 아주 길었는데요. 그렇죠. 길었는데 뭐 저는 하루 쉬고 하루 나오고 뭐 이런 건 했지만 좀 쭉 쉬셨나요? 예, 저희는 좀 길게 쉬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추석이 끝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길게 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오늘 이제 출근하고 이러면 그 연휴 후유증 이게 고민이 많은데요. 맞아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오늘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몸이 무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맞아요. 싶을 정도로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연휴 내 거의 격일마다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명절이 끝나니까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연휴 후유증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연휴 중에는 생체 리듬이 깨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로가 잘 안 풀리고 온몸에 기운이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미열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연휴 후유증 또는 이번 같은 명절 때는 명절 증후군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그리고 그런 리듬이 깨지는 것 외에도 여름 내 뭐 해변가를 거닐려고 열심히 살을 빼놨는데 추석 지나고 나니까 다시 체중이 불어나서 맞습니다. 그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연휴 중에 특히 긴 연휴 중에 체중이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뭐 야식도 하고 간식도 하고 불규칙하게 먹는 게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 식사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그런 식습관을 바로잡는 게 제일 먼저고요. 특히 이제 명절 때나 아니면 연휴 때 기름진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원인이 되고 또 야식 또 음주 이런 게 체중 증가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선은 규칙적으로 세 끼를 드시되 한 평소량의 한 3분의 2 정도 그 정도를 주시면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갑자기 체중을 빼겠다고 본격적인 운동을 하면 몸이 더 무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걷기나 평소보다 가벼운 운동으로 서서히 운동량과 시간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추석 마지막 연휴 마지막 전날 일요일에 제가 동네 산에 갔었는데 그날따라 찾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동안에 찌뿌둥한 몸을 좀 풀러 나오신 것 같은데 네네. 쉬면서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살도 찌거니와 소화도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소화불량 증상하면은 속이 좀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세가 있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증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식거린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속이 쓰리기도 하고요. 또 배가 사르르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하면은 이제 토하는 경우도 있고 기름변이 나오는 경우 등 다양한 증상이 이제 소화불량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화불량이 근데 습관적으로 굉장히
자주 앓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만성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떤가요? 예. 사실 소화불량도 급성과 만성 둘 다 가능하거든요. 예. 이제 급성은 요번에 연유 후유증처럼 일시적으로 좀 많이 먹고 자주 먹고 불규칙하게 드셔서 오는 소화불량을 얘기해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뭐 기능성 위장장애 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소화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또는 평소에 식습관이 연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굉장히 안 좋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의 경우는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추석 연휴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받겠습니다. 연휴에 어떤 좀 후유증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한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화불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화불량이 나타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쉽게 편의점에서도 사 먹을 수 있는 소화제. 네네. 그것을 먹어서 해결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없을까요? 네, 사실 약은 항상 마지막이고요. 맨 처음에는 원인 제거죠. 그래서 과음, 야식, 과식이 원인이었다면 그것부터 제거하는 거. 예.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대개 경험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뭐 기름진 음식이 제일 많은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짠 음식 또는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또 어떤 분들은 유제품을 먹을 때 소화불량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런 원인이 되는 음식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게 제일 먼저고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약을 드시는 게 다음입니다. 평소에는 그 반대였잖아요. 약부터 예. 먹고 그다음에 그렇죠. 좀 덜 먹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군요. 네네. 그리고 이게 민간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실로 손가락을 묶어서 손 끝을 딴다고 하잖아요. 흔히 예, 우리가 하는 말로 피를 살짝 내서 까만 피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네.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한의학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침을 놓거나 자극을 했을 때 소화 기능이 좋아진다는 이론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현대의학 입장에서 그 한방의학에 대해서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하기 어렵고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을 고치고 아니면 약을 드시는 그 방법이 낫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 문자 주시고 계시는데요. 3675번님이 연휴간에 추석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어제 평소처럼 먹었더니 위가 늘어난 건가 봅니다. 허기가 너무 지더라고요. 이게 빨리 원상복귀하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그분 말씀이 딱 맞는 게요. 네. 사실 연휴 동안에 많이 먹고 체중이 느는 것보다도요. 우리 옛말에 백골이가 커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많이 먹다 보면은 양이 커져서 예전처럼 줄여 먹으면은 또는 정상적으로 드시면은 공복감이 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도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러한 증상은 일주일만 조금 양을 줄이고 잘 버티고 참으시면 다시 예전 정도의 포만감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8212번님이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으면은 요즘에는 탄산수 사서 한 병씩 마시는데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탄산수는 그냥 물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요즘은 이제 탄산수도 탄산 음료와는 달리 네. 열량이 전혀 없는 탄산만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열량은 문제가 안 되니까 비만에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탄산수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드시고 나면 좀 소화가 좋아지는 느낌이 있다면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상당수의 경우는 탄산수 자체가 직접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차가 있군요. 예. 자, 그럼 끝으로 소화 불량과 더불어서 연휴 후유증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식습관뿐만 아니라 하루 일정도 다시 규칙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그다음에 일정을 앞으로 한 1, 2주일은 조금 넉넉하게 느슨하게 잡는 게 좋습니다. 예. 너무 아주 일정을 빡빡하게 잡게 되면은 회복되지 않고 더 지치게 되니까 조금 여유 있는 일정으로 1, 2주를 보내게 되면 도움이 되고요. 가벼운 산책 등의 그런 운동과 그다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예, 연휴 중에 일하시느라고 또는 상 차리느라고 힘들었던 분들 근골격계 문제를 회복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이 10일이니까 컨디션 회복하고 나면 11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 서울백비병원 가정의학과의 강재헌 교수였습니다.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듣고요. 서울시 소식 들어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 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유튜건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건입니다. 예, 먼저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네네. 서울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중으로 제한 속도가 낮아지는 도로는 세 군데인데요. 예.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작해서 남산 주변 3.7km를 잇는 소월로, 그리고 그 중소기업이 밀집한 구로구 디지털로, 또 송파구 방이동 일대 백제 고분로와 마천로입니다. 현재 그 시속 60km가 제한 속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50km로 낮아집니다. 예. 또 이들도로 일대의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km로 조정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제한 속도를 낮춘 게 처음은 아니고요. 앞서 서울시는 그 지난해 7월부터 북촌 지역 또 서울 경찰청 주변의 제한 속도를 50km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은 결국은 뭐 교통 안전,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겠죠. 네, 먼저 덴마크나 독일이 우리보다 먼저요.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췄다고 하는데 예. 교통사고가 2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2021년까지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한 모든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50km로 낮출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져서 전면 적용되기 전에 시범 사업의 형태로 마치 이번처럼 하는 건데요. 예. 조금씩 속도 제한 구간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그 구간에 들어섰을 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실 수도 있죠. 예, 네. 그런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조금만 한 10km 정도만 낮춰서 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소방관들 이번에 추석 연휴 길어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네. 좀 엉뚱한 그런 신고도 많았고요. 근데 네. 이번에 사람을 구하려고 현관문을 뜯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현관문 수리 비용을 보상해줘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네네. 경우가 있다는 뉴스가 논란이었는데 네네. 서울시가 이 규정을 보완했다고요. 네, 사실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고 해먹은 그렇죠. 문제인데요. 그동안 마땅한 보상 규정을 찾지 못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정확히 좀 더 들여다보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좀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서울시의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른 사람 재산에 손실을 입히면 서울시장이 보상 책임을 진다. 이런 조례는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또 번거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소액이 청구되면 소방관들이 좀 직접 그냥 개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실 보상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 이런 변화에 대해서 현장의 소방관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사정이 좀 나은 편이고요. 아직 보상 책임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1년째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 사례를 보면은 만약에 소방 출동을 하는데 다른 차가 막혀 있으면 그것을 그냥 부숴버리고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보상 문제들 때문에 피해서 가고 차를 긁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것 때문에 좀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현장 출동하는 예. 과정이나 구조 과정에서 그런 그렇죠. 보상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고종 황제 즉위식이 재현된다고 하는데 이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올해가 그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1897년 10월 12일 고종황제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대한으로 고치고 즉위식을 치렀는데요. 예. 이를 기념해서 오는 14일 이번 주말이죠. 고종황제 즉위식이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당시 그 고종황제는 환구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황제에 올랐는데 하지만 그 환구단은 일제 강점기 때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에 그 환구단을 대신해서 3단의 원형 단을 쌓아서 제사를 올리고요. 서울광장 등에서 여러 의식 또 어가 행렬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시청사에서는 그 대한제국 관련 사진전도 열린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유튜권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마빈 게이의 Mercy Mercy M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오늘이 시작하는 한 주 같네요. 자,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